가을 오후의 따스한 햇살이 거실 유리창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65세의 김 선자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지만 사실 화면에 집중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마음이 왠지 무거웠거든요. 옆에서는 67세의 남편 박영호가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생 교사로 일해온 부부는 은퇴한 지 이제 3년째 이렇게 조용하고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점심은 뭘 드실래요? 선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남편에게는 존댓말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그녀만의 예의였고 또한 습관이었죠. 영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아무거나 간단하게 해줘. 요즘 입맛이 없어서 말이야. 바로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가 온 모양이네. 영호가 일어나려 하자 선자가 먼저 나섰습니다. 제가 받을게요. 현관문을 열자 택배기사가 아니라 우편 배달원이 서 있었습니다. 김 선자님 댁 맞으시죠? 등기우편입니다. 선자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발신일란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울고등학교 3학년 7반 동창회 준비위원회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거실로 돌아온 선자는 영호 앞에서 자연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뭔데 그렇게 신중하게 봐? 영호가 신문을 접으며 물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에요. 선자가 편지를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졸업한 지 벌써 4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안부가 궁금했던 동창들을 한자리에 모시고자 동창회를 개최합니다. 정중한 문체로 쓰인 초대장에는 다음 주 토요일 날짜와 시내 한 호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휴대폰 번호와 함께 참석 여부는 문자나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47년이나 됐구나. 시간 참 빠르다. 영호가 감탄했습니다. 갈 거야? 선자는 편지를 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옛 친구들이 보고 싶었거든요. 특히 단짝이었던 영숙이와 미영이가 궁금했습니다. 글쎄요. 너무 오래돼서 누가 누군지도 모를 것 같아요. 선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47년 전 그때의 기억 때문이었어요. 특히 그 사람 말이죠. 같은 반이었던 최기석. 기석은 키가 크고 잘생긴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학생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했죠. 많은 여학생들이 그를 좋아했지만 그는 유독 선자에게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선자의 책상 옆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방과 후에는 함께 집까지 바래다 주곤 했어요. 너 왜 그렇게 멍하니 있어? 혹시 좋아했던 남학생이라도 있었나? 영호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자는 화들짝 놀라며 부인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때는 공부만 했다니까요. 하지만 선자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기석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졸업을 앞둔 어느 날 기석이 선자를 학교 뒤뜰로 불러냈던 일 말이에요. 선자야, 나 너 좋아해. 대학 가서도 계속 만나자. 기석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자는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여학생은 공부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엄격하게 교육받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당시로는 남녀 교제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미안해. 나는 공부만 할 거야. 선자의 단호한 거절이었죠. 기석은 실망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지만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는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줄 거야. 그리고는 서울의 명문대로 진학해 떠났습니다.
선자는 지방 교대에 진학했고 3학년 때 같은 과 선배였던 영호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평범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던 영호와 함께 교사의 길을 걸으며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았죠. 첫째 민수는 지금 서울에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고 둘째 진호는 부산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가봐. 나이 들수록 옛날 친구들이 그립잖아. 영호가 권했습니다. 나도 우리 반 동창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가끔 궁금하거든. 점심을 준비하면서도 선자는 계속 동창의 생각을 했습니다. 4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으니 이제는 모든 것이 추억일 뿐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친구들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여보, 점심 다 됐어요. 선자가 식탁을 차리며 불렀습니다. 미역국과 김치찌개, 그리고 밑반찬 몇 가지로 차린 소박한 식사였습니다. 맛있겠네. 영호가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동창회 가기로 결심했어요. 선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했어. 즐겁게 놀고 와. 식사를 마친 후 선자는 휴대폰을 들고 동창회 준비위원회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선자입니다. 동창회 참석하겠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떨림도 느껴졌습니다. 과연 기석은 올까요? 만약 온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47년 만에 만나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날 밤 선자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노랗게 바랜 사진 속에는 앳되고 순수했던 18세의 자신과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뒷줄 가운데 서 있는 기석의 모습도 보였어요. 키가 크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의 모습이 여전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다. 선자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앨범을 덮고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47년 만의 재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복잡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동창회 참석이 그녀의 평온했던 삶에 어떤 파도를 일으키게 될지 말이에요. 토요일 오후 3시, 선자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입고 가야 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너무 화려하면 과시하는 것 같고 너무 수수하면 초라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결국 진한 네이비색 원피스를 선택했습니다. 단정하면서도 품격 있어 보이는 옷이었어요. 어머,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예쁘게 꾸미니까 20대 같네. 영호가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선자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 나이에 무슨 20대래요. 조심히 다녀와. 너무 늦지 말고. 영호가 현관까지 배웅 나왔습니다. 네, 저녁 전에는 들어올게요. 선자는 작은 핸드백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47년 만에 동창회라니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로비에서부터 중년의 남녀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자는 누가 누군지 쉽게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47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모든 사람을 바꿔놓았거든요. 어머, 선자야? 김선자 맞지? 뒤에서 누군가가 선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선자가 돌아보니 단짝 친구였던 박영숙이었습니다. 살이 많이 쪘지만 여전히 밝은 미소는 그대로였어요. 영숙아, 정말 오랜만이다. 두 사람은 반갑게 포옹했습니다. 너 정말 안 변했다. 여전히 예쁘네. 영숙이 선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야말로. 여전히 살이 좀 쪘지만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곧이어 또 다른 친구 김미영도 나타났습니다. 어머, 우리 삼총사 다 왔네. 미영은 머리를 짧게 자르고 안경을 쓰고 있었지만 여전히 똑똑해 보였어요. 세 사람은 마치 어제 헤어진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어떻게 살았어? 나는 교사하다가 3년 전에 은퇴했어. 선자가 말했습니다. 나도 간호사 하다가 작년에 은퇴했어. 이제 손주들 돌보느라 바빠.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직 일해. 약국 운영하거든. 남편이 일찍 죽어서 혼자 키우느라 힘들었지만 이제 애들 다 컸어. 동창회장으로 들어가니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명찰을 보고서야 누가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모두 변해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웃음소리와 대화소리는 47년 전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선자는 자연스럽게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혹시 기석이 와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안 올 거야. 47년이나 됐는데. 선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야, 최기석 온다더라.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자의 심장이 쿵 뛰었어요. 정말로 온다는 말인가요? 진짜? 그 양반 서울에서 큰 사업한다며? 응, 건설회사 사장이래. 완전 성공했다던데. 선자는 갑자기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려고 컵을 들었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선자야, 너 왜 그래? 얼굴이 창백해.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덥네. 바로 그때였습니다. 동창회장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키가 큰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여전히 당당한 자세로 걸어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머, 최기석이다.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선자는 그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4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기석은 여전히 기석이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키와 체격, 그리고 걷는 모습까지 예전 그대로였어요. 기석은 주위 사람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천천히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자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선자야, 너 최기석이랑 친했잖아. 인사하러 가지 않을래? 미영이 팔꿈치로 선자를 쿡 찔렀습니다. 아니야, 그냥 있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선자가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석이 선자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마치 레이더처럼 선자를 찾아낸 것 같았어요. 김선자? 정말 김선자 맞지? 기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여전히 낮고 듣기 좋은 목소리였어요. 선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석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47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그 소년의 눈빛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기석아, 정말 오랜만이다. 선자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오랜만이야. 너 전혀 안 변했다. 여전히 예쁘네. 기석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주위 친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머, 둘이 무슨 사이였어? 학창 시절에 썸이 있었나? 선자는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아니야, 그냥 같은 반이었을 뿐이야. 선자가 황급히 해명했습니다. 맞아, 그냥 같은 반 친구 사이였어. 기석도 자연스럽게 맞장구 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말과 달랐어요. 뭔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동창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묻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이 흘렀어요. 하지만 선자는 내내 기석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도 자꾸 선자 쪽을 바라봤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모두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선자는 영숙, 미영과 함께 앉으려 했는데 기석이 다가왔어요. 선자야, 내가 여기 앉아도 될까? 선자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보고 있었거든요. 물론이죠. 선자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석이 바로 옆자리에 앉자 괜히 긴장이 되었어요. 그의 체온까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교사했다며? 어느 학교에서? 기석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응, 초등학교에서 35년간 근무했어. 대단하다. 나는 건설업을 해왔어.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고, 식사를 하는 동안 기석은 계속 선자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직장 이야기, 가족 이야기, 취미 이야기까지. 마치 47년의 공백을 메우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남편분은 뭐 하세요? 기석이 물었습니다. 같은 교사예요. 중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은퇴했어요. 선자가 대답했습니다. 아, 동업자네. 좋겠다. 나는 이혼했어. 기석의 담담한 고백이었습니다. 선자는 놀랐습니다. 기석이 이혼했다니. 아이들은? 아들 하나 있는데 미국에서 살아.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지. 기석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동창회가 끝나갈 무렵 기석이 선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자야,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헤어지기 아쉽네. 선자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집에 일찍 가야 해서요. 10분만. 정말 10분만. 기석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주위에서 영숙과 미영이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냥 커피 한 잔 하고 와. 우리는 먼저 갈게. 영숙이 윙크를 했습니다. 결국 선자는 기석과 함께 호텔 1층 카페로 향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거부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47년 동안 기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이에요.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47년이라는 긴 세월의 무게가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기석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호텔 1층 카페는 조용했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손님들이 많지 않았어요. 선자와 기석은 구석진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카페 안에 흐르는 잔잔한 음악이 47년 만의 재회를 더욱 어색하게 만들고 있었죠. 뭐 마실래? 기석이 먼저 물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면 돼. 선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기석은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어요. 잠시 후 커피가 나왔지만 두 사람 모두 선뜻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다. 기석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47년이라니 믿어지지 않아. 선자는 컵을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 너 결혼 언제 했어? 기석이 물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지금 남편이 교대 선배였거든. 선자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묻어 있었어요. 아, 그래. 좋은 사람 만났구나. 기석은 잠시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서울 올라가서 정신없이 살았어. 사업하느라 바빴고, 결혼도 늦게 했지. 35살에 했는데 결국 작년에 이혼했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선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별거 아냐. 그냥 서로 맞지 않았어. 아내는 내가 일에만 매달린다고 했고, 나는 아내가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 점점 멀어졌지.
기석의 얼굴에 쓸쓸함이 스쳤습니다. 아들도 아내를 따라 미국으로 갔어. 이제 나는 정말 혼자야. 선자는 마음이 안쓰러웠어요. 성공한 사업가라고 들었는데 속마음은 이렇게 외로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사업은 잘 되고 있다며? 선자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응, 건설회사 운영하고 있어. 직원들도 200명 정도 되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허무해져. 돈 많이 벌어서 뭐해? 나눌 사람도 없는데. 기석이 갑자기 선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선자야, 너는 행복하게 살았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선자는 당황했어요. 뭐, 평범하게 살았지. 특별히 불행하지도 행복하지도 않고. 아이들은 몇 명 있어? 2명 있어. 첫째는 민수인데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둘째는 진호인데 부산에서 의사해. 의사? 대단하네. 자랑스럽겠다. 그럭저럭 잘 커져서 다행이야. 기석은 선자의 얘기를 들으며 계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자 표정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뭔가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자야, 솔직히 말할게. 기석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나 오늘 너 보고 싶어서 동창회에 온 거야. 사실 작년에도 동창회 있었는데 너 안 왔더라고. 선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도 동창회가 있었어? 응, 있었어. 그때도 너한테 연락하려고 했는데 용기가 안 났어. 기석의 고백이었습니다. 왜 나를 보고 싶었는데? 선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47년이 지났지만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어. 특히 이혼하고 나서는 더 많이 생각났어. 선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기석아,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는 이제 나이도 많고 각자 가정이 있었고 너는 있지만 나는 없어. 이제 정말 혼자야. 기석이 선자의 손에 자신의 손을 살짝 올렸습니다. 선자야,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선자는 깜짝 놀라며 손을 빼려 했지만 기석이 꽉 잡고 있었어요. 안 돼.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선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결혼한 사람이고 우리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야. 이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 기석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선자야, 나는 평생 너만 생각하고 살았어. 다른 여자와 결혼했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내가 있었어. 선자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석의 말이 전혀 싫지만은 않았거든요. 결혼 후 40년간 남편과는 정말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동반자 같은 관계였어요. 열정도 설렘도 없는 그냥 편안한 관계. 기석아, 나 이제 집에 가야겠어. 남편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선자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잠깐만, 선자야. 내 말 좀 끝까지 들어줘. 기석이 간절하게 붙잡았어요.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어? 우리는 47년 전에 끝난 사이야. 선자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끝나지 않았어. 적어도 내 마음속에서는. 기석이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노랗게 바랜 사진 속에서 18살의 선자와 기석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나 이 사진 47년간 지갑에 넣고 다녔어. 힘들 때마다 꺼내서 봤지. 기석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선자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 나를 47년간 생각했던 거야? 선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사업이 힘들 때도
결혼 생활이 힘들 때도 너를 생각하면 힘이 났어.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에는 여전히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다른 손님들은 각자의 대화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자와 기석에게는 세상에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자야, 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 기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 너도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한 적 있어? 47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선자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있었거든요. 결혼 초기에는 가끔 기석 생각이 났어요. 만약 그때 기석의 고백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있었어. 선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기석의 눈이 반짝였어요. 응, 가끔. 아주 가끔씩. 특히 결혼 초기에는. 기석은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신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선자야, 그럼 이제라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안 돼. 선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결혼한 사람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안 돼. 그냥 친구로라도 만날 수 없을까? 가끔씩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고. 선자는 망설였습니다. 기석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생각해 볼게. 선자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생각해 준다고? 기석이 기뻐했어요. 약속은 못해. 그냥 생각해 본다는 거야. 선자는 이제 정말 일어났습니다. 나 이제 가야겠어. 너무 늦었어. 그래, 조심히 들어가. 연락처 좀 줄 수 있을까? 기석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선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카페를 나왔어요. 기석은 그런 선자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선자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가슴 한편으로는 설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과연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집에 돌아온 선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영호가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재미있었어? 영호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았어. 옛날 친구들 많이 만났지. 선자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얼굴이 좀 붉어 보이네. 술 마셨어? 조금만 마셨어. 선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술은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거든요. 얼굴이 붉어진 건 기석과의 만남 때문이었어요. 그래, 씻고 쉬어. 내일 교회 가야지. 그날 밤 선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석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어. 47년간 생각했어. 그리고 그 바랜 사진까지.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선자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이 자꾸 떠올랐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그냥 옛 친구를 만난 것뿐인데.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아보니 기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자야, 나 기석이야. 어제 고마웠어. 선자는 깜짝 놀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영호는 앞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전화를 했어? 못 참겠어서. 어젯밤 한잠도 못 잤어. 기석의 솔직한 말에 선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도 잠이 안 왔어.
선자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럼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구나. 기석이 기뻐했어요.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선자가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선자야, 솔직해져. 우리 나이에 무슨 체면을 차려? 지금 남편이랑 같이 있어. 나중에 전화해. 선자가 서둘러 끊었습니다. 영호가 뒤돌아보며 물었어요. 누구 전화였어? 아, 어제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야. 그 주 내내 기석에게서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오늘도 너를 생각했어. 커피 한잔 하자. 보고 싶다. 선자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지만 그 문자들을 지우지도 못했어요. 마침내 목요일 오후 선자는 기석에게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시내 커피숍에서. 그리고는 곧 후회했어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나간 선자. 기석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옷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멋있어 보였어요. 와줄 줄 몰랐어. 고마워. 그냥 궁금해서. 선자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뭐가 궁금한데? 정말 47년 동안 나를 생각했는지. 그럼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어? 두 사람은 조용한 커피숍 구석에 앉았습니다. 평일 오후라 손님이 많지 않아 대화하기 좋았어요. 선자야, 나 혼자 계속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뭘? 우리가 다시 만난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 운명인 것 같아. 기석의 진지한 말에 선자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우연히 동창회에서 만난 거지. 아니야. 분명히 하늘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한 거야. 기석이 선자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선자는 피했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선자야, 솔직히 말해줘. 너 지금 행복해? 기석의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선자는 한참 생각했어요. 행복한가? 불행한가? 사실 잘 모르겠더군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평범하게? 그게 행복이야? 뭐가 잘못됐는데? 평범한 게 나쁜 건 아니잖아. 젊을 때는 그래도 돼. 하지만 우리 나이에 평범하면 시간 낭비야. 기석이 갑자기 선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선자야, 나는 이제 정말 솔직하게 살고 싶어. 가면 쓰고 살기 싫어. 무슨 뜻이야?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야. 선자는 깜짝 놀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혹시 누가 들었나 싶어서요. 미쳤어? 여기서 무슨 소리야? 미쳤어. 너 때문에 미쳤어. 기석아, 정신 차려. 우리는 60대야. 이런 얘기할 나이가 아니야. 선자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한 거지. 기석이 선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선자야, 내 말 끝까지 들어줘. 정말 중요한 얘기야. 선자는 다시 앉았어요. 뭔데? 기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자야, 너 둘째 아들. 진호가 몇 살이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선자는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우리 아들 얘기를 해? 대답만 해줘. 몇 살이야? 기석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28살. 왜?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낳았어? 2년 만에. 왜 그런 걸 물어보는데? 기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자야, 혹시 기억나지 않아?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날? 마지막으로 만난 날? 졸업식 말이야? 아니야, 그 후에. 너 결혼하고 2년 후에. 선자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가물가물하게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아, 선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야 기억이 났거든요. 결혼 2년 후 시내에서 우연히 기석을 만났던 날.
그날 밤에 일어났던 일까지 기억났지? 기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자는 고개를 끄덕일 수도 젖을 수도 없었어요.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그날은 남편이 출장을 간 날이었습니다. 선자는 시내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기석을 만났어요. 기석은 서울에서 내려와 일 때문에 머물고 있다고 했습니다. 커피나 마시자. 기석의 제안에 선자는 별 생각 없이 따라갔어요.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술까지 마시게 되었고, 선자야. 기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가 그 일이 있었잖아. 선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9개월 후에 진호가 태어났어. 기석의 말에 선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선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자야, 사실은. 기석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그날 밤 너와 함께 찍은 사진이야. 그리고 내가 나한테 쓴 편지도. 선자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술에 취해 실수로. 그리고 그 후에 너무 후회해서 기석에게 편지를 써서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했던 것까지.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선자가 일어났습니다. 진호는 우리 아들이야. 남편의 아들이라고. 선자야, 현실을 받아들여. 진호는 내 아들이야. 기석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선자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28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선자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자야, 울지 마.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으니까 다행이야. 기석이 위로했지만 선자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당신,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해? 나도 최근에 확신하게 된 거야. 어제 너한테서 진호 얘기를 듣고 계산해 보니까 딱 들어맞더라. 기석의 차분한 설명이었습니다. 선자는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설사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어? 진호는 이미 우리 아들로 자랐는데. 그렇지만 사실은 사실이잖아. 기석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날 명분도 생겼어. 우리는 진호를 함께 키운 사이야. 선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 집에 가야겠어. 일어서서 뛰듯이 커피숍을 나갔어요. 기석이 뒤따라 나왔지만 선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선자는 온몸이 떨렸어요. 28년간 마음 깊이 묻어둔 비밀이 드러난 것입니다. 과연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요? 집에 돌아온 선자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후들거렸어요. 28년간 마음 깊이 묻어둔 비밀이 드러난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 한 컵도 제대로 들 수 없었어요. 여보, 벌써 왔어? 일찍 들어왔네. 영호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응, 할 일이 없어서. 선자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얼굴이 너무 창백해. 영호가 걱정스럽게 선자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선자는 영호의 손을 피했어요. 지금 남편의 따뜻한 손길이 더욱 죄스럽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선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평안하게 잠든 영호를 바라보며 괴로워했어요. 40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 자신을 믿고 사랑해준 남편에게 이런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살아온 것입니다. 새벽 4시
선자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진호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둘째 아들 진호, 28살의 잘생긴 의사. 부산에서 성실하게 살고 있는 아들 말이에요. 정말 기석의 아들일까? 선자는 사진 속 진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진호는 영호보다는 기석을 닮은 것 같았어요. 키도 크고 눈매도 비슷하고 왜 진작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영호는 평소와 같이 신문을 읽으며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식욕이 없어?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영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나이 들어서 그래. 선자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사실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죄책감 때문에 가슴이 막혔거든요. 진호한테 전화라도 해볼까? 요즘 너무 연락이 없네. 영호가 말했습니다. 진호 얘기만 나와도 선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바쁠 텐데 뭐하러. 그래도 아들인데. 가끔은 안부라도 물어봐야지. 영호가 휴대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안 돼. 선자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영호는 깜짝 놀라며 선자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라도 있어? 아니야. 그냥 바쁠 것 같아서. 선자는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영호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오후 기석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선자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 울려서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선자야, 어제 갑자기 가버려서 걱정됐어. 전화하지 마. 부탁이야. 선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자야, 우리 얘기 좀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진호 일도 있고. 진호 얘기는 하지 마. 제발. 언제까지 피할 거야? 이게 현실이야. 기석의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어? 진호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닐까? 절대 안 돼. 선자가 소리쳤습니다. 진호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 왜 그 아이 인생을 망치려고 해? 망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알려주는 거야. 선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기석이 혼자서 진호를 찾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선자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못했어요. 영호는 점점 더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여보, 정말 병원 가봐야 하는 것 아니야? 너무 이상해. 괜찮다니까.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야. 선자는 계속 부인했지만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토요일 저녁 선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언젠가는 드러날 일이라면 자신이 직접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여보, 얘기 좀 하자. 선자가 영호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뭔데? 그렇게 심각하게? 영호가 의아해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선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고백할 게 있어. 고백? 무슨 고백? 정말 중요한 얘기야. 들을 준비됐어? 영호는 선자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그래, 말해봐. 선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28년 전, 진호를 임신했을 때 말이야. 선자의 첫마디에 영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진호가 왜? 사실은. 선자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말이었거든요. 사실은 뭔데? 빨리 말해봐. 영호가 답답해했어요. 진호가
진호가 당신 아들이 아닐 수도 있어. 선자의 고백에 영호는 순간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진호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영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설명해봐. 대체 무슨 뜻이야? 당신이 출장 간 사이에 나는 선자는 28년 전 그날 밤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시내에서 기석을 우연히 만난 것, 커피를 마시다 술까지 마시게 된 것, 그리고 그날 밤에 일어난 실수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영호는 말없이 선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어요. 선자가 말을 마치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28년 동안 나를 속인 거야? 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확신이 없어서 그냥 묻고 살려고 했어. 확신이 없다고? 그럼 진호가 내 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선자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호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걸어다니며 머리를 감쌌어요. 믿을 수가 없어.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28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든 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 영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나는 진호를 내 친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키웠는데 진호는 당신 아들이야. 정말 그럴 거야. 선자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말을 해? 왜 나를 괴롭혀? 최기석이 확신한다고 해서. 최기석? 영호가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 남자가 뭔데 우리 가정에 개입해? 그리고 너는 왜 그 남자 말을 믿어? 선자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자신도 기석의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호의 생김새, 태어난 시기, 모든 것이 들어맞았어요. 여보, 우리 진호한테 친자 확인 검사를. 그만해. 영호가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영호는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디가? 선자가 붙잡으려 했지만 영호는 뿌리쳤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 당분간 집에 들어오지 않을 거야.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혼자 남은 선자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과연 이 가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기석의 전화였어요. 선자야, 남편한테 말했어? 기석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어. 힘들었지? 당신 때문이야. 모든 게 당신 때문이야. 선자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선자야, 진실을 말한 건 잘한 일이야. 이제 우리가 새 출발할 수 있어. 새 출발? 무슨 새 출발? 내 가정이 다 망가졌는데? 선자야, 나는 너만 있으면 돼. 우리 다시 시작하자. 기석의 달콤한 유혹이었지만 선자에게는 독처럼 들렸습니다. 선자는 전화를 끊고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영호가 집을 나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선자는 그동안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물만 겨우 마시며 소파에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휴대폰은 꺼둔 상태였어요. 아무와도 연락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넷째 날 오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선자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혹시 영호가 돌아온 건가 싶었는데 들어온 사람은 큰아들 민수였습니다.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아빠가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걱정됐잖아요. 민수는 어머니의 초조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선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큰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엄마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아빠는 어디 계세요? 아빠도 전화를 안 받으시던데. 아빠는 잠깐 나가셨어. 선자가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집 안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엄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왜 이렇게 집안이 어수선해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집안이 엉망이었어요. 며칠간 청소도 제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바로 그때 다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진호였어요. 형, 먼저 왔네. 엄마, 안녕하세요. 진호는 부산에서 올라온 모양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빠한테서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어요. 아빠가 전화했어? 민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어젯밤에. 가족끼리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시면서 부산에서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진호의 말에 선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영호가 아이들을 부른 것 같았습니다. 뭔가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선자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무것도 모르겠어. 선자는 고개를 젓고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은 계속 추궁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는 거죠? 1시간 후, 영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사흘 동안 어디서 지냈는지 모르지만 많이 지쳐 보였어요. 수염도 자라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아빠, 두 아들이 반겨 맞았습니다. 그래, 왔구나. 영호는 아들들을 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어디 계셨어요? 연락도 안 되고. 아빠가 좀 생각할 일이 있어서 밖에서 지냈다. 영호는 선자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는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거실에 앉아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네 사람은 거실 소파에 둘러앉았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민수야, 진호야. 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다. 두 아들은 긴장한 채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사실은, 영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8년간 아들이라고 믿고 키운 진호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희 엄마가 나에게 숨긴 일이 있다. 영호의 말에 두 아들은 어리둥절했어요. 엄마가 뭘 숨기셨다는 거예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선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차마 아들들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특히 진호를 보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무슨 일이에요? 진호가 어머니에게 물었지만 선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영호는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진호야, 너에게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해야겠다. 저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진호는 영문을 몰라 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 너의 출생에 관한 얘기야. 영호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출생이요? 무슨 뜻이에요? 진호야, 너는 아빠의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 진호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농담이시죠? 농담이 아니다. 너희 엄마가 28년 전에 다른 남자와. 그만해요. 선자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영호는 계속했어요. 사실을 알아야 하지 않겠어? 28년간 속고 살 수는 없잖아. 민수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잠깐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영호는 선자가 동창회에서 옛 남자친구를 만난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두 아들은 말없이 아버지의 얘기를 들었어요. 특히 진호는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럼 제가 정말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내 엄마가 고백했어. 진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8년간 아버지라고 믿고 따랐던 사람이 친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진호야, 앉아라.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민수가 동생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계속 서 있었어요. 형,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앉아 있어요? 선자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진호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선자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28년간 이 비밀을 숨기고 살아서 미안해. 엄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진호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선자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호는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제가 누구예요? 제 정체성이 뭐예요? 진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28년간 박진호라고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의 아들이라고요? 진호야, 확실한 건 아니야. 검사를 해봐야. 영호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민수가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일단 진정하자. 가능성일 뿐이니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하지만 진호는 듣지 않았어요. 형,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해요? 제 인생이 다 거짓말이었을 수도 있는데. 진호는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디가? 민수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진호는 문을 열고 나가려 했습니다. 진호야, 가지 마. 선자가 붙잡으려 했지만 진호는 뿌리쳤어요. 엄마, 지금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28년간 저를 속이고 살았으면서. 진호의 원망 어린 목소리에 선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진호야, 너는 여전히 우리 아들이야. 영호가 말했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28년간 함께 산 가족이잖아. 하지만 진호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아빠, 아니 아저씨. 진호가 영호를 부르는 호칭을 바꿨습니다.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영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진호는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민수도 동생 찾아보고 올게요라며 따라 나갔어요. 거실에는 영호와 선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만족해? 영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이 다 망가졌잖아. 선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될 일이야? 진호가 받을 상처를 생각해 봤어? 영호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28년간 아빠라고 부르던 사람이 친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다니 그 아이가 얼마나 괴로우겠어? 선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 같았거든요. 과연 이 가족이 다시 화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갈라져 버린 걸까요? 그날 밤 집에는 선자 혼자만 남았습니다. 영호도 다시 어디론가 나가버렸고 두 아들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텅 빈 집에서 선자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크기를 실감했습니다. 28년 전에 한순간이 온 가족을 이렇게 망가뜨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자는 여전히 혼자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영호는 돌아오지 않았고
진호는 부산으로 내려간 후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민수만 가끔 안부를 물으러 왔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엄마, 진호랑 연락되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장이 없어. 선자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병원에도 안 나간다고 하던데 정말 걱정돼요. 민수, 너가 한번 부산에 내려가 봐줄래? 선자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래야겠어요. 이대로 둘 수는 없죠. 민수도 동생이 걱정됐거든요. 민수가 돌아간 후 선자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혹시 영우가 돌아온 건가 싶어 서둘러 문을 열었는데 서 있는 사람은 기석이었습니다. 선자야, 안 좋은 소식 들었어. 기석이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알았어? 선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못 찾을 주소가 어디 있어? 들어가도 될까? 선자는 망설였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이웃들이 볼 수 있었거든요. 잠깐만. 기석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앉은 기석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집이 좀 어수선하네. 혼자 계신 거야? 가족들이 다 나갔어. 선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화를 많이 냈구나. 기석이 동정하는 듯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28년간 속고 산 걸 알았으니. 그래도 진실을 말한 건 잘한 일이야. 잘한 일? 선자가 기가 막혔어요. 내 가정이 다 망가졌는데 잘한 일이라고? 선자야, 거짓으로 사는 것보다 진실을 아는 게 낫잖아. 기석은 소파에서 일어나 선자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 출발할 때가 온 거야. 새 출발? 무슨 새 출발? 나는 이혼했고 너도 이제 혼자잖아. 선자는 기석에게서 멀어지려 했습니다. 난 아직 이혼한 게 아니야. 그리고 설사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다시 만날 이유는 없어. 이유가 없다고? 진호가 있잖아. 기석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선자야, 진호는 내 아들이야. 내가 키울 권리가 있어. 28년간 우리가 키웠는데 무슨 소리야? 그래도 혈연은 혈연이지. 진호는 이미 다 큰 어른이야. 누가 키운다는 게 말이 돼? 선자가 황당해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버지로서 할 일이 있잖아. 그동안 못해준 것들을 보상해야지. 기석의 말에는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선자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간단해. 진호를 내 아들로 인정하고 너는 나와 함께 사는 거야. 미쳤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선자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기석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선자야, 현실을 봐. 이제 돌아갈 곳도 없잖아. 설사 그렇다고 해도 당신과는 절대 안 살아. 그럼 어떻게 살 건데? 남편도 돌아오지 않고 아들들도 등을 돌렸는데? 기석의 말에 선자는 할 말이 없었어요. 기석이 갑자기 위협적인 톤으로 변했습니다. 선자야,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진호한테 진실을 알릴 수도 있어. 뭐? 내가 진호의 친아버지라고 직접 말할 수 있다고. 선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진호가 더 괴로워할 텐데 왜 그런 짓을 해?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내 말을 들으면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고.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제안이야. 우리가 함께 살면서 진호에게도 점차 진실을 알려주는 거지. 기석의 계산된 말에 선자는 소름이 돋았어요.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선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쁜 게 아니야. 현실적인 거지. 우리 나이에 감정적으로 살 수는 없잖아. 기석이 다시 선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자야, 생각해봐.
혼자 늙어가는 것보다 나와 함께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싫어. 절대 싫어.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 기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다른 방법? 진호뿐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에게 28년 전 일을 알릴 수도 있어. 선자는 그 말에 완전히 겁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안 돼. 제발. 그럼 내 말을 들어. 시간을 좀 줘. 생각할 시간 말이야. 기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일주일 줄게. 그동안 잘 생각해봐. 기석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거절하면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문 앞에서 기석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선자야, 현명한 선택을 해. 우리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알잖아. 그리고는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은 선자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기석의 협박이 현실이 될까봐 두려웠어요. 정말로 온 동네에 28년 전 일이 알려진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날 밤 선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기석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진호에게 진실을 알릴 수도 있어. 온 동네 사람들에게 알릴 수도 있어. 모든 것이 위협으로 들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진호 만나고 왔어요. 어떻게 지내던? 선자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어해요. 병원도 휴직하고 집에서만 있다고 하던데. 그 아이한테 뭐라고 했어?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죠. 그런데 엄마, 진호가 이상한 말을 하던데. 무슨 말?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올 거라고. 친아버지라는 사람이. 민수의 말에 선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기석이 이미 진호에게 접촉한 걸까요? 그런 말을 왜 했을까? 선자가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예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민수 너는 뭐라고 했어?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했죠.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민수가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선자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기석이 정말로 진호를 찾아갈 수도 있었거든요. 민수가 돌아간 후 선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석의 협박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거부해야 할까요? 어떤 선택을 해도 좋은 결과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호에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선자야, 나 변호사를 만나고 있어. 변호사? 이혼 절차를 밟으려고. 선자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다시 생각해봐. 우리 40년을 함께 살았잖아. 40년을 살았는데 28년간 거짓말을 들었어.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선자가 애원했지만 영호는 단호했어요. 늦었어. 이미 결심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선자는 정말로 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남편은 이혼하겠다고 하고 아들들은 등을 돌렸고 기석은 협박하고 있었어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저녁 무렵 선자는 기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결정했어. 빨리 결정했네. 현명한 선택이야. 조건이 있어. 뭔데? 진호에게는 절대 진실을 말하면 안 돼.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알았어. 우리가 조용히 지내면 되지. 기석이 만족스럽게 대답했어요. 언제부터? 내일부터라도. 선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아니면 더 큰 불행의 시작일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선자는 기석과 함께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기석이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영호와의 이혼도 정식으로 성사되었고 재산 분할도 끝난 상태였어요. 하지만 선자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한숨부터 나왔어요. 기석은 자상하게 대해줬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공허했거든요. 선자야, 아침 먹자. 기석이 식탁을 차리며 불렀습니다. 응. 선자는 식탁에 앉았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요즘 너무 안 먹는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선자는 대충 대답했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매일이 답답하고 우울했습니다. 특히 아들들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팠어요. 민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엄마, 건강하게 지내세요라는 말로 대화가 끝날 뿐이었어요. 진호는 아예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진호가 보고 싶지? 기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많이. 그럼 한번 만나보자. 내가 연락해 볼게. 안 돼. 그 아이한테는 비밀이라고 했잖아. 기석은 약속을 지키고 있었어요. 진호에게 자신이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자는 불안했어요. 언제까지 이 비밀을 숨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선자야, 우리 여행이라도 갈까? 요즘 너무 우울해 보여. 기석이 제안했습니다. 여행은 무슨, 기분도 아니고, 그래도 기분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선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가족들과 헤어진 죄책감이 항상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민수였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민수는 어머니의 야윈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민수야, 어떻게 왔어? 선자는 반가우면서도 당황스러웠어요. 기석이 집에 있었거든요. 이분이. 민수가 기석을 바라봤습니다. 아, 내가 최기석이야. 내 어머니 고등학교 동창. 기석이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민수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민수야, 밖에서 얘기하자. 선자가 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은 모자. 오랜만에 만난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많이 말랐네요. 괜찮아. 그런데 너는 어떻게 지내니? 그냥 지내요. 아빠는 아파트에서 혼자 사시고, 아빠가 뭐라고 하시던? 선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별 말씀 안 하세요. 그냥 혼자 지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 민수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진호가 어제 서울로 올라왔어요. 정말? 선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디 있어? 어떻게 지내?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민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무슨 일? 누군가가 진호를 찾아왔대요. 자기가 친아버지라고 하면서. 선자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기석이 약속을 어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진호가 충격을 받아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요. 뭐? 선자가 소리쳤습니다. 입원? 왜? 스트레스성 위궤양이래요.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고 있다고. 어느 병원이야? 당장 가봐야겠어. 엄마가 가면 더 복잡해져요. 민수가 말렸습니다. 그 사람이 엄마 얘기를 많이 했대요. 28년 전 일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선자는 기석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호에게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은 것이었어요. 그 나쁜 인간. 엄마, 그분이 정말 진호 친아버지예요? 민수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선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미안해.
그럴 가능성이 높아. 민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진호는 엄마를 보고 싶어 해요. 민수의 말에 선자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 그 아이가 날 보고 싶어 한다고? 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선자는 결심했습니다. 나 진호한테 가볼게. 엄마, 위험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할지. 상관없어. 내 아들이 아픈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집으로 돌아온 선자는 기석을 추궁했습니다. 진호한테 갔다 왔지? 뭐, 비밀로 하자고 약속했잖아. 왜 거짓말했어? 기석은 잠시 당황하더니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 아들인데 언제까지 숨기고 살 수는 없잖아. 그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어.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 그럼 우리가 같이 문병이라도. 당신은 가면 안 돼. 나 혼자 갈 거야. 선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혼자? 안 돼. 우리는 같이 다녀야 해. 왜? 우리가 헤어지면 안 되잖아. 약속했잖아. 기석의 목소리에 위협이 섞였어요. 그럼 진호 일은 어떻게 해? 그 아이가 아픈데.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거야. 기석은 냉정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 옆에 있어야 해. 그게 우리의 약속이잖아. 선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기석이 정말로 자신을 사랑해서 함께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나 이제 못 살겠어. 선자가 털어놓았습니다. 매일이 지옥 같아. 아들들 생각만 하면 가슴이 찢어져. 그래도 참아야지. 이제 와서 어디 갈 데가 있어? 기석의 말이 현실이었어요. 이제 선자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혼한 상태에서 혼자 살기에는 너무 막막했거든요. 다음 날 선자는 혼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호가 입원해 있는 병원이었어요. 병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과연 들어가도 될까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자 진호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진호야. 선자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진호는 어머니를 보고도 별 반응이 없었어요. 왜 왔어요? 아파서 걱정돼서. 걱정은 무슨. 28년간 거짓말하신 분이. 선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호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결돼요? 제 인생이 다 거짓말이었는데.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혈연이 어떻든 28년간 함께 산 가족이잖아. 가족? 진호가 비웃었어요. 가족이 이런 거짓말을 해요? 선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 같았어요. 진호야, 엄마가 어떻게 하면 될까? 모르겠어요.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진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분, 친아버지라는 분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해주세요. 그분을 만났구나. 네.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알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진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선자는 병실을 나서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를. 28년 전의 한순간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괴롭힐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선자는 기석에게 말했습니다. 나 혼자 살고 싶어. 뭐? 당신과는 더 이상 못 살겠어. 갑자기 왜 그래? 진호를 봤는데 너무 아파하고 있어. 다 우리 때문이야. 그래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 나는 아들들 곁으로 돌아가고 싶어. 돌아가봤자 받아줄 것 같아? 기석의 냉정한 말에 선자는 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한 달 후 선자는 정말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작은 원룸을 얻어서 이사했습니다. 기석은 끝까지 말렸지만 선자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혼자 사는 집에서 선자는 매일 후회했습니다. 동창회에 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기석을 다시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늦었어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선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28년 전의 한순간이 내 인생, 내 가정을 다 무너뜨릴 줄이야.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민수는 가끔 안부 전화를 했지만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진호는 여전히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영호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선자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사랑이었는지 일탈이었는지 모를 감정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하지만 후회는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거든요. 저녁 노을이 지는 창가에서 선자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구나. 이제라도 혼자서 당당하게 살아보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외로움과 후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선자의 이야기는 쓸쓸한 여운을 남기며 끝이 났습니다.